자, 법원을 다른 이름으로 선생님이 방금 그랬잖아요. 사법부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뭐 사법부는 사법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거기가 법원이다 이 뜻이니까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핵심 단어는 바로 사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겠죠.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법률을, 자, 요 단어 중요합니다. 적용하고 판단하는 국가 작용이다. 이걸 사법이라 그래. 자, 계속해서 뭐 법률을 뭐 한다, 법률을 뭐 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국회가 하는 게 법률을 제정, 만드는 거고 행정부가 하는 게 법률을 집행하는 거라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법원, 사법부가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법률을 적용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법률을 적용한다는 게 뭐야?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일이 일어나잖아. 그 사람들 분쟁이 일어나면 재판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재판을 신청하면. 그러면 법의 내용, 지금 이 사람들의 분쟁에는 민법 몇 조 몇 항을 적용해야 되겠네. 이 사람들의 분쟁에는 형법 몇 조 몇 항을 적용해야 되겠네. 해당 법을 찾아가지고 개개인의 사건에다가 갖다가 적용시키는 거. 이게 바로 법률의 적용. 재판이 바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사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 사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사법부, 바로 법원인 거예요. 즉, 법원은 물론 다른 역할도 많이 하지만 이 사법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뭘 한다?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수많은 종류의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유지를 하고요. 이렇게 분쟁을 해결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개념인데 밑줄 별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법은 쉽게 말해서 재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쉽게 바꿔보면 재판권의 독립이란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해봐. 사법부가 재판을 담당하지만 만약에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저기 행정부의 높은 사람도 재판 내용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압력을 넣고 저기 높은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또 재판에 간섭을 하거나 압력을 넣고 자, 이런 식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쳐버리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겠어? 이루어질 수가 없겠지. 그러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재판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강조하는 게 바로 사법권의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거야. 판사가, 법관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 다른 기관이나 인물의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사법부 내에서 법관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그리고 적용하는 법률의 내용에 따라 어떻게 재판하는 거? 독립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사법권의 독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요. 이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법원이 입법부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고 사법부라는 기구로 따로 독립되어 있잖아요. 법원을 헌법에다가 딱 독립을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이 법원에 소속돼서 재판을 하고 있는 법관들이 재판의 내용에 의해서 뭐 자리가 위태로워지거나 하지 않도록 법관의 신분도 엄격하게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법권의 독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겠어 얘들아? 당연히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겠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국민들의 권리가 보장되게 하기 위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목숨 걸고 지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문장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었고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법원도 되게 개수가 많거든요. 여기 서초동에도 법원이 있고 선생님네 동네에 가도 법원이 있고 법원이 많아요. 법원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옆으로 가서 두 번째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의 조직이에요. 그냥 글줄로 우리 공부하지 말고 자료에도 실려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눈에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옆에 뭐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요건 일단 잊어버려. 조금 이따 설명할 때 다시 떠올리면 되고 요게 핵심 라인이야. 요 라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맨 밑에 지방법원에서 시작해서 그 위에 고등법원 가고 그 위에 대법원 가는 자, 요 라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판은요. 자, 일단 중요한 게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재판을 받을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평생 재판은 안 받아보는 게 좋긴 한데 자, 재판을 받을 일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나는 대법원이 뭔가 더 스케일이 커 보이니까 나에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래? 이게 안 돼.
모든 재판은 가장 아래 급에 있는 법원에서 시작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 1에서 배웠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은 민사재판으로 해결을 하잖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뭐 폭행이나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데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첫 번째 재판을 우리 유식하게 1심이라고 얘기하죠. 1심 재판은 무조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지방법원에서 시작이 돼요. 아,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의 첫 번째 재판, 1심 재판을 하는 곳이 바로 지방법원이구나. 그런데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딱 한 번의 재판으로 결과가 완전히 결론 지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저는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겠습니다. 저희 권리를 회복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 1심을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그 결과를 누군가가 재판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저는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불복합니다. 해서 어디에다가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바로 위에 있는 고등법원에다가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1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고등법원에 2심을 청구하는 그것을 우리는 항소한다라고 얘기를 해. 항소. 요 단어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받은 1심 재판은 이제 무효가 되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 거고, 그 다음 고등법원의 결과도 판결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총 3번까지. 대부분의 재판은 3번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2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다시 3심 받을래? 그걸 상고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일단 기본 내용 다 됐어. 아, 보통 재판은 1심은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항소하면 고등법원에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고등법원에서 2심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의 2심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걸 상고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건 3심. 어쨌든 모든 재판의 최종적인 심판, 최종심을 담당하는 게 대법원이구나.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하면은 글줄에 나와 있는 거 다 된 건데 자, 그럼 선생님 얘네들은 뭔가요? 이렇게 되잖아요. 얘네들 위치도 중요하고 하는 일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재판 중에서 얘들아 아까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은 1심이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가정법원은요 어떤 재판을 담당하냐면 다 외워야 되는 건 사실은 아니야. 가사재판, 그러니까 집안일. 가족 사이에 뭐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는 이혼재판이라든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셨는데 유산 상속을 둘러싸고 가족들 간에 싸움이 발생했어. 이런 유산 다툼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범죄는 범죄인데 형법상으로 성인이 아닌 만 18세 미만의 소년범 그러니까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혹은 고등학생이 뭐 폭행을 했다. 아니면 살인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이랬을 때 하는 재판을 소년보호재판이라고 하는데요. 가사사건이나 소년보호재판 같은 경우에는 1심 재판을 지방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법원은 뭐냐면 행정재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행정기관과 국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다툼을 재판하는 걸 행정재판이라고 그러고 그 행정재판의 1심은 행정법원에서 이루어져요. 얘네들을 여기다 배치해 놓은 이유가 있어. 동급이라는 뜻이야. 그럼 선생님 가정법원 재판이나 행정법원 재판도 제가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디서 재판받아요? 그 다음 단계는 똑같아.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1심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항소하는 거야. 항소하면 그 다음은 고등법원, 대법원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조금 특이하죠. 특허법원이라는 법원이 있는데 위치를 선생님이 밑에 배치하지 않고 고등법원하고 나란하게 지금 배치를 해놨어요. 특허라고 하는 거는 특별허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신제품을 개발을 했어. 이 신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려면요. 다른 사람들이 내 아이디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특허를 신청해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거든. 이게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 엄청나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 특허 관련 분쟁이 많거든요. 특허와 관련된 재판은 특허법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재판이 독특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재판은 3번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가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3번까지 받을 수 있는데 특허 관련 재판은 2심제입니다. 2번만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재판을 특허법원에서 받고 그 다음 그 특허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랬을 때 어디로 바로 가는 거야? 올라가서 대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자, 1심이긴 하지만 고등법원과 레벨, 급이 같기 때문에 특허법원의 1심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대법원으로 가는 재판은 상고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항소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3번 법원의 조직에 있는 내용 정리 끝났죠. 자, 이렇게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우리는 심급제도라 하며 심급제도를 마련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하고 뻔하지만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자, 요거 한 줄은 교환에 없으니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